핏빛 먹물로 쓴 답안지. 과거장에 나타난 노인 귀신의 정체는? 충격 실화. 따가운 여름 해가 북악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다. 한양의 과장 마당에는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먹물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비릿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흙먼지가 풀썩이는 마당 한 구석, 낡은 삼배옷을 입은 선비 김진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시지는 아직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귓가에는 벌써 시험의 끝을 알리는 북소리가 환청처럼 웅웅거렸다. 진우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며칠을 굶은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다.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눈을 버려가며 마련해준 붓과 먹이였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다. 이번에도 낙방하면 더 이상은 한양 땅을 밟을 노잣돈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어찌 그리 막히는가. 어찌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신음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경전의 문구들이 둥둥 떠다녔지만 정작 붓구드로 내려와 종이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뙤약볕에 달궈진 벼루는 이미 물기가 말라가고 있었다. 먹을 더 갈아야 했지만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옆자리의 유생들은 벌써 답안 작성을 마치고 짐을 꾸리거나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비단 도포자락이 스칠 때마다 진우의 초라한 삼배 옷깃이 더욱 옹색해 보였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유생들의 소음과 매미 소리가 일순간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다. 진우의 등 뒤로 한여름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버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산속, 햇볕이 들지 않는 응달에 고인 묵은 눈과 같은 냉기였다.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오들오들 돋아났다. 진우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시야의 가장자리에 희끄무레한 옷자락이 비쳤다. 소리도 없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그림자처럼 희백색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진우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노인의 모습은 기이했다. 과장 안에는 감독관이나 자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건만 누구도 그를 제지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노인이 입은 도포는 낡았으되 더러움이 없었고 그 빛깔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바랜 뼈와 같았다. 머리에 쓴 갓은 챙이 넓어 얼굴의 태반을 가렸으나 그 아래로 드러난 턱수염은 설이 내린 억새풀처럼 뻣뻣하고 희었다. 먹이 말랐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뇌수 깊은 곳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건조하면서도 새를 긁는 듯한 그러나 묘하게 다정한 울림이었다. 진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진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조그만 호리병이었다. 노인이 호리병을 기울이자 맑은 물이 벼루 위로 또르르 떨어졌다. 물방울이 벼루에 닿는 순간 맑은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물 냄새가 아니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구수한 내음, 그리고 쌉싸름한 산나물의 향기, 늦가을 무덤가에 피어난 들국화의 향이 뒤섞인 기묘한 향취였다. 위 늙은이가 갈아주리다. 노인의 손이 벼루 위에 먹을 잡았다. 그 손은 앙상하여 핏줄이 푸르게 비쳤고 손톱은 흙을 파낸 듯 거무튀튀했다. 진우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제지하려 했으나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별표 서걱. 서걱. 서걱 별표 먹을 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보통의 먹이 벼루에 갈릴 때는 거칠고 투박한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노인이 가는 먹소리는 마치 고운 비단을 찢는 듯 혹은 깊은 계곡물이 바위를 휘감아 도는 듯 유려하고 매끄러웠다. 노인의 손놀림은 느릿하면서도 우아했다. 먹이 갈리며 검은 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헌데 그 먹물의 빛깔이 묘했다. 검은색임은 분명하나 벼루 위에서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피처럼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흙 안에 감춰진 적 그것은 먹빛이라기보다 응고된 핏빛에 가까웠다. 진우는 홀린 듯 벼루를 응시했다. 먹이 갈릴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듯했다. 자네가 어릴 적 뒷산 묵은 묘 앞에 놓아두었던 꽁보리 주먹밥 맛을 기억하는가? 노인이 불쑥 물었다. 벼루를 가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기억한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7살 무렵이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뒷산 중턱에는 봉분조차 무너져 내린 주인 없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피해 다녔지만 어린 진우는 왠지 그 무덤이 가여웠다. 비석도 없이 상석만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 진우는 배고픔을 참아가며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반뚝 떼어 올려놓곤 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도 훌륭한 선비가 돼서 꼭 나란 일 할게요. 어린 진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덤가의 자풀을 뽑아주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넓은 토란 잎을 꺾어 무덤 위에 씌워주기도 했었다. 10살이 되어 한양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날까지 진우는 그 이름 모를 무덤을 제 할아버지 묘소인 양 돌보았다. 그 밥이 참으로 달더구나. 비록 꽁보리밥이었으나 천하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가세챙 아래로 드러난 노인의 눈동자가 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깊고 어두웠으나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리움과 고마움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그 무덤의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주름진 얼굴 가득히 번져나갔다. 이제 붓을 들게? 시간이 없네. 노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새 해는 서산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려 하고 있었고 감독관들이 시지를 거들어 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그리고 노인이 갈아놓은 그 기묘한 먹물에 붓끝을 적셨다. 붓털이 먹물을 머금는 순간 붓대에서 찌릿한 전율이 손바닥을 타고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이끄는 듯한 강력한 힘이었다. 진우는 시지 위로 붓을 가져갔다. 논제는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구휼에 대한 방책. 그토록 고민하며 한 줄도 쓰지 못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붓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이 움직였다. 아니, 손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진우가 평생 써온 필체가 아니었다. 힘차고 거침없으며 획 하나하나에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명필이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니 하늘을 굶주리게 하고서 어찌 땅이 평안하기를 바라는가. 문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진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나라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던 어느 늙은 정치가의 피 끓는 상소문과도 같았고 전란의 시대를 살다 간 이름 없는 선비의 한 맺힌 절규와도 같았다. 붓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의 손목이 꺾일 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먹물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 속에서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오래된 무덤의 습한 냄새가 났다. 진우는 울면서 글을 썼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붓을 통해 전해져 오는 노인의 마음, 그 간절함과 고마움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었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가 베푼 순수한 호의. 잊혀진 혼백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덩이,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청년의 붓끝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찍는 순간 진우의 손에서 붓이 툭 하고 떨어졌다. 종이는 빈틈없이 빽빽한 명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검은 먹빛 위로 붉은 기운이 감돌다 이내 종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별표둥둥둥 별표 과장 마당에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급히 옆을 돌아보았다. 어르신,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낡은 벼루와 다 달아빠진 붓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희백색 도포를 입은 노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진우의 옷자락과 벼루 주변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산국화 향기만이 그가 환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위의 유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지를 말아 쥐었다. 종이가 묵직했다. 단순히 먹물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일생, 혹은 죽음 이후의 긴 기다림이 담긴 무게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저녁의 지풀은 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그는 시지를 제출하고 터덜터덜 과장을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과장 문 밖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초롱불을 들고 유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진우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텅 빈 과장의 흙바닥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아까 노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진우는 깊게 고개를 숙여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다. 소생 김진우, 어르신의 은혜를 뼈에 새기겠나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귓가에 늙은이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부디 좋은 관리가 되시게. 내 밥값은 이걸로 족하니.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이 내린 한양의 거리를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쳐져 함께 걷고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과거 시험이 끝난 후 사흘이 지났다. 그러나 김진우의 손끝에 베어든 먹물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냇가에 나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모래로 문질러 보았으나 검푸른 자국은 마치 살가죽 아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멍 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빌려 토해낸 한 맺힌 세월의 낙인이었다. 진우는 좁은 방 안에 누워 며칠을 앓았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뼈마디에는 한기가 서렸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도 덜덜 떨리는 이의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열에 들뜬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기이한 환영이 어른거렸다. 꿈속은 언제나 비가 내리는 회색빛 저작거리였다. 처마 밑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흙바닥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를 싸주며 노인을 피해갔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미치광이라 놀려댔다. 꿈속의 진우는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꼬마 진우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주먹만 한 보리밥 덩이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내밀었다. 할아범, 이거 잡수셔. 노인은 개슴츠레한 눈을 들어 아이를 보았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 눈동자는 깊고도 맑았다. 뼈마디가 붉어진 검은 손이 밥덩이를 받아 쥐었다. 아이야. 밥알 하나가 천금보다 무겁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순간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퀴퀴한 곰팡내와 섞인 그 묘한 국화 향기가 감돌았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사발을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은 가셨으나 가슴속의 울렁거림은 여전했다. 그 시각 한양의 중심인 예문관 안쪽 깊숙한 방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시관을 맡은 대제학 정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백 장의 답안지가 쌓여 있었으나 정 대감의 시선은 오직 한 장의 시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정령 약관의 나이를 갓 넘긴 유생이 쓴 글이란 말인가. 정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곁에 서 있던 부제학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글씨체를 보시옵소서. 힘이 넘치다 못해 종이를 찢고 나갈 듯한 기백입니다. 허나 이 필체는 부제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듣기라도 할까 두려운 기색이었다. 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촛불 가까이 시지를 들이대었다. 먹물이 번진 자국 하나 없이 완벽한 초서체였다. 문장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논리는 태산처럼 묵직했다. 조정의 부패를 꼬집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을 질타하는 내용은 읽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 필체는 30년 전 김효사화 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송암 선생의 것과 똑같네. 정대감의 입에서 금기시된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송암 선생.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으나 바른 말을 하다 혀가 뽑히고 사지가 찢겨 죽은 비운의 천재. 그의 이름은 조정에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된 지 오래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옵니다. 송암 선생의 글씨와 문체가 어찌 시골 유생에 붓굿에서 되살아났단 말입니까? 이자의 이름을 보게. 김진우라 정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라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시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산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죽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뜨거웠다. 이 아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야. 이것이 하늘이 내린 재능인지 아니면 원귀가 불러온 재앙인지 확인해야겠네. 정대감은 시지를 덮었으나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듯 붉은 잔상을 남겼다. 다시 진우의 집날이 박자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부엌에서 아침을 짓던 어머니는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주걱을 떨어뜨렸다. 진우야, 몸은 좀 어떠하냐? 며칠을 끙끙 앓더니 어머니, 여쭐 것이 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우리 마을 어귀에 살던 거지 노인 기억나십니까? 다 찌그러진 움막에서 살던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광인 말이냐?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벽에다 먹물로 낙서를 해대던 노인네 말이지.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 하여 가까이 가기를 꺼렸단다. 헌데 그건 갑자기 왜 묻느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떠했습니까? 글쎄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지. 움막이 무너져 그 안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문만 들었어. 시신을 거둘 가족도 없어 관아에서 대충 거적대기에 말아. 뒷산 어딘가에 묻어주었다더구나.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꿈속의 기억이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헛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뒷산이 어디입니까? 마을 뒤편 상여집 근처 공동묘지 쪽에 아무렇게나 묻었을 게다. 헌데 몸도 성치 않은 내가 거길 왜 가려느냐? 진우는 대답 대신 어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채고 젖은 낙엽이 발목을 붙잡았다. 으스스한 바람이 불 때마다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어댔다. 진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버려진 묘터에 도착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봉분조차 알아보기 힘든 초라한 무덤들이 즐비했다. 그중 유독 주변에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다. 봉분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비석조차 없는 흙무덤이었다. 그러나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아둔 듯한 깨진 벼루 조각 하나가 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벼루 조각을 집어들었다. 벼루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고들직 그 한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과거 시험장에서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붓은 칼보다 강하고 먹은 피보다 진하니라. 부디 굽히지 말게나. 진우는 벼루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 노인은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다 모든 것을 잃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간 선비였으리라. 그리고 어린 진우가 건넨 따뜻한 밥 한 덩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구천을 떠돌다 이승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보답을 한 것이다. 어르신, 몰라 뵀습니다. 이 미천한 놈을 용서하십시오. 진우는 무덤 앞에 자풀을 맨손으로 뽑아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정리한 후 그는 웃옷을 벗어 무덤 앞에 돌 위에 깔고 큰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실어날랐다. 흔들리는 꽃잎들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했다.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으나 무덤 위로만 옅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갓을 쓴 노인이 그를 내려다보는 형상이었다. 산을 내려올 때 진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유약하고 소심하던 서생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하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손에 묻은 먹물 자국은 여전히 검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증표였다. 한양 성내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저작거리 곳곳에서 유생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이번 과거 시험에 귀신이 쓴 답안지가 나왔다네. 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글쎄, 시관들이 답안지를 읽다가 기절할 뻔했다지 뭔가. 그래서 피냄새가 진동하고 밤마다 시지보관함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어. 진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군중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 이 귀신 들린 답안지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기에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대문 앞에서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관복을 입은 하급 관리들이었다. 이곳이 유생 김진우의 집이 맞는가? 관리 중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섰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문관 대제학 영감의 호출이다. 지금 즉시 동행하라.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방에서 뛰쳐나왔다. 진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눈짓을 보내고는 묵묵히 관리들을 따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은 마치 핏빛 먹물처럼 하늘을 물들이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관리들의 뒤를 따르며 진우는 품 안에 든 깨진 벼루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두려워 마라. 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허공에서 들려오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에 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부드로 맺은 인연이 불러온 파란은 단순히 과거 급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죽은 자의 뜻을 이어받은 산자의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둑해진 한양의 거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진우의 그림자 위로 갓을 쓴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겹쳐지며 성큼성큼 궁궐을 향해 걸어갔다. 핏빛 노을이 한양의 서쪽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구름은 마치 누군가 하늘이라는 거대한 화선지에 붉은 먹을 흩뿌려 놓은 듯했다. 그 아래 관복을 입은 사내들의 뒤를 따르는 진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성벽을 기어오르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예문관 대제학의 호출이라니. 이는 필시 그 괴이한 답안지 때문이리라. 허나 진우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품속에 갈무리한 깨진 벼루 조각이 심장의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며 차가운 냉기가 아닌 뜨거운 열기를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화문이 육중한 문이 열리며 뿜어져 나오는 궁궐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엄숙하다 못해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고 곳곳에 켜진 청사초롱의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밟히는 박석의 차가운 감촉이 집신을 뚫고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관리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앞장설 뿐이었으나 그들의 등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귀신이 곡을 했다는 답안지의 주인을 호송하는 일이니 오죽하겠는가. 임의로처럼 얽힌 전각들을 지나 당도한 곳은 예문관의 깊숙한 별채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문지기가 눈짓으로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문지방을 넘었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함께 짙은 먹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당상관 관복을 입은 이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진우를 쏘아보았다. 상석의 노인,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붓 하나로 조정을 호령한다는 대제학 이명원이었다. 그의 앞에는 문제의 답안지가 놓여 있었다. 내 놈이 김진우냐? 이명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바위를 가르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대감, 이 진우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이명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답안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글을 보아라. 이것이 정령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진우가 고개를 들어 답안지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글씨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검은 먹으로 썼으되 회계 끝마다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붓이 지나간 자리는 종이를 뚫을 듯 깊게 패여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웅크린 짐승처럼 혹은 울부짖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종이 위에 각인된 원념 그 자체였다. 답을 해보라 하였다. 시험장에서 귀신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술법을 쓴 것이냐, 아니면 미리 준비한 짐승의 피로 장난질을 친 것이냐. 좌측에 앉아있던 관리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그 소리에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생은 오직 먹과 붓, 그리고 벼루 하나만을 들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귀신을 부릴 줄도 모르며 신성한 과거장에 짐승의 피를 들이는 불경 따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허면 이 기괴한 현상을 무엇이라 설명할 테냐. 시관들이 이 글을 읽다 혼절을 하고 밤이면 이 종이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놈의 붓구대 요물이 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냐.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리에 무덤 앞에서 보았던 먹구름의 형상과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의 슬픈 눈동자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워 마라. 할 말은 하거라. 허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진우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대제하게 눈을 응시했다. 서생의 유약함은 온데간데없고 그 눈빛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처럼 깊고 서늘했다. 대감, 글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물을 찍어 종이를 채우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쓰는 이의 혼과 뜻을 담아내는 그릇입니까? 갑작스러운 반문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일개 유생이 대제학에게 글의 도를 논하려 드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그러나 이명원은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키고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계속해보라. 오소생은 그날 붓을 잡는 순간 제 아내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제 팔을 이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이었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의 신음이었으며 평생을 부정과 탐욕에 맞서다 꺾인 대나무 같은 선비의 절규였습니다. 제 붓은 그저 그 소리를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었다. 이 글에서 피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이 나라 강토에 스며든 백성들의 피눈물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혼백들의 외침일 것입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의 무게입니다. 대감께서는 이 글의 기괴함을 탓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정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관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이명원은 천천히 답안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글의 내용에 머물렀다.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평범한 경고였으나 그 필체는 살아서 꿈틀대고 있었다. 획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보는 이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이명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수십 년간 수많은 명문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살기와 비기가 동시에 서린 글씨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배운다고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사무친 한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필체였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촛불들이 일제히 사방으로 눕더니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기이하게 길어지며 벽을 타고 올랐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안을 에워싸고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이었다. 우이,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한 관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진우의 등 뒤, 그 칠흑 같은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피어올랐다.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노인의 형상. 먹물처럼 검고 안개처럼 흐릿했으나 그 서늘한 기운만은 생생했다. 노인의 형상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듯 머물며 대제학 이명원을 쏘아보고 있었다. 이명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볐으나 그 서늘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답안지의 먹물이 스스로 번지기 시작했다. 검은 먹물이 종이의 결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눈물 자국처럼
혹은 핏자국처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먹물방울이 묘한 문양을 그려냈다. 그것은 글자였다. 신원, 억울함을 품방 안의 모든 이가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진우는 등 뒤에 서늘한 냉기가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든든한 보호막이자 물러서지 말라는 무언의 격려였다. 진우는 품에서 깨진 벼루 조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벼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거린이 제게 남긴 유품입니다. 그는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밥 한 덩이보다 붓 한 자루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허나 그의 혼이 제 부대에 깃들어 이 글을 쓰게 했다면 조정은 마땅히 그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술이라 하여 저를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 글에 담긴 백성의 소리마저 요사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신다면 나라의 붓은 모두 꺾인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진우의 일갈은 서릿발처럼 방 안을 울렸다. 이명원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덮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의 얼굴과 탁자 위에 깨진 벼루를 번갈아 보았다. 벼루에 깨진 단면이 촉불을 받아 검붉게 빛났다. 이명원의 기억 저편, 잊고 있었던 어떤 얼굴이 떠올랐다. 조정에서 쫓겨나 비명 행사했다던 옛벗의 얼굴. 그 벗이 아끼던 벼루가 바로 저런 모양새였다. 물러가라. 이명원이 나직이 말했다. 대감. 저런 요사스러운 놈을 그냥 보내시렵니까? 내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만일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이 새어나간다면 너희들의 목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명원의 불호령의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조아렸다. 이명원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너는 돌아가서 처분을 기다리라. 합격 여부는 내일 방방내에서 알게 될 것이다. 진우는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벼루 조각을 챙겨 일어섰다. 그가 몸을 돌려 방을 나설 때 촛불들이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 냄새와 묵향이 뒤섞인 묘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궁궐을 빠져나오는 길,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달빛이 진우의 길을 비추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어르신, 보셨습니까? 진우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잘했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진우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는 길고 낯설었다. 관복을 입은 자가 아니었다. 낡은 페랭이를 쓰고 보찜을 맨 행색이 남루한 사내였다. 사내는 진우가 다가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반쯤 화상을 입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한쪽 눈은 백탁이 끼어 희뿌옇게 변해 있었다. 김진우 선비님이십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그렇소만. 누구십니까?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핏빛 먹물을 보셨지요?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방금 예문관에서만 거론된 이야기였다. 이자가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인가? 그 벼루. 주인 어른께서 찾던 물건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았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벼루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자신과 노인을 이어주는 끈이자 노인의 혼이 깃든 성물이었다. 누구의 심부름이란 말이오? 이 벼루의 주인은 이미 고인이 되셨소. 고인이라 사내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죽었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나 원한이 깊은 물건은 더더욱. 선비님은 지금 감당하지 못할 힘을 빌려 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진우의 품속에 있던 벼루 조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경보라도 하듯이 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금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의 혼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혼과 얽힌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진우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급제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일 뿐이었다. 밤바람이 찼다. 그러나 진우의 품속, 그 깨진 벼루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살이 데일 듯 뜨거웠다. 사내의 탁한 눈동자가 진우의 가슴팍에 머물렀다. 그 시선은 탐욕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흘리는 타액처럼 끈적하고 불쾌했다. 대가라 하였소. 진우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등 뒤에 짊어진 무게가 그리고 품속에 간직한 노인의 마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벼루는 본래 흑요석 중에서도 가장 깊은 핏빛을 머금은 혈석으로 만든 것이지요. 내 주인께서 그 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헌데 그 늙은이가 그것을 훔쳐 달아났지? 제 놈의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지키겠다며 말이오. 사내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웃을 때마다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꿈틀거려 마치 얼굴 위로 지네가 기어가는 듯했다. 훔친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겠지. 진우의 입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진우 자신의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그가 아닌 누군가의 호통 같았다. 사내의 웃음이 뚝 끊겼다. 내 놈이 무엇을 안다고 짓거리느냐. 사내가 품에서 거무튀튀한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부적에는 붉은 주사가 아닌 검은 피로 쓴 듯한 기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사내가 주문을 외우자 부적에서 사악한 기운이 피어올라 뱀처럼 진우를 향해 쇄도했다. 그 순간이었다. 진우의 그림자가 일렁이었다. 단순히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달빛을 집어삼킬 듯 짙어진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먹물처럼 끈적하게 흐르더니 순식간에 진우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이건 사내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검은 장벽 속에서 누군가의 형상이 걸어 나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진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으리라 여겼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생전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다. 온몸이 칠흑 같은 먹물로 이루어진 위엄서린 수호신과도 같은 형상이었다. 노인의 형상이 소매를 휘저었다. 그러자 허공에 흩뿌려진 먹물방울들이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변해 사내를 향해 쏟아졌다. 크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가 날린 검은 부적은 먹물 화살에 닿자마자 힘없이 바스러져 재가 되었다. 사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인의 형상을 올려다보았다. 어찌 혼백이 되어 이토록 강력한 힘을 허공에서 웅장한 울림이 터져나왔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듯한 묵직한 파동이었다. 내 피와 살이 녹아든 돌이다. 내 혼이 깃든 부디다. 부정한 자들이 감히 탐할 물건이 아니다. 노인의 형상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사내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들려 허공으로 솟구쳤다. 사내는 발버둥 쳤지만 늪에 빠진 듯 벗어날 수 없었다. 진우의 품속 벼루 조각이 더욱 뜨겁게 진동했다. 그것은 공명이었다. 노인의 과 진우의 진심, 그리고 벼루의 스민 신령한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전해라. 핏줄의 보답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가 쌓은 업보의 탑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노인이 손을 거두자 사내는 낙엽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피를 토하며 기어갔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골목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거대한 먹물의 형상은 서서히 흩어져 다시 진우의 그림자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희미한 윤곽이 남아 진우를 마주보았다. 그 얼굴은 생전 진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고 미소 짓던 그 온화한 표정이었다. 어르신 진우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고맙네, 젊은 선비.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자네 같은 벗을 만나 억울함을 씻고
내 분신과도 같은 벼루가 제 주인을 만났으니 더 바랄 것이 없네. 제 주인이라니요. 이것은 어르신의 것입니다. 아니네. 물건은 그것을 알아주는 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법. 자네의 글에는 힘이 있고 마음에는 의가 있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게. 내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노인의 형상이 서서히 옅어졌다. 밤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혹은 물에 번지는 먹물처럼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르신. 가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은혜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외침이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맑고 청아한 바람 한 줄기가 진우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품속에 뜨거웠던 벼루 조각이 차갑게 식어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식어버린 벼루 조각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달빛만이 그를 말없이 위로하고 있었다. 별표 별표 별표. 다음 날 아침 한양 장안이 떠들썩했다.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례가 열리는 날이었다. 궐문 앞은 구경 나온 백성들과 결과를 기다리는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진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품속에 있는 벼루 조각의 서늘한 감촉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부터 병과 급제자를 호명하겠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진우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어젯밤의 그 검은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었다. 병과와 을과 급제자의 발표가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자리, 장원뿐이었다. 장내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금번문과 장원 급제자는 관리가 잠시 뜸을 들였다. 전주 사는 김, 진, 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우 자신도 귀를 의심했다. 김진우. 앞으로 나오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는 어사화가 그의 사모에 꽂혔다. 붉고 푸른 종이꽃이 바람에 하늘거렸다. 임금께서 인자한 미소로 그를 내려다보셨다. 내 답안을 보았다. 먹빛 속에 붉은 마음이 서려 있더구나. 그 기백으로 이 나라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노인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3.16가의 행렬이 이어졌다. 광대들이 앞장서서 풍악을 울리고 진우는 백마 위에 올라 시가 행진을 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꽃비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진우의 눈에는 그 화려한 풍경 너머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빙그레 웃고 있을 것만 같은 노인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진우는 청렴하고 강직한 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누명을 쓴 이들을 구명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사람들은 그를 먹빛 정승이라 불렀다. 그의 판결문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붓끝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상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진우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이름도 직함도 없었다. 그저 의로운 붓의 주인,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만이 투박하게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비석 앞에 낡은 벼루 조각을 내려놓았다. 세월이 흘러 모서리가 닳고 닳았지만 그 검은 빛깔만은 여전히 깊고 그윽했다.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진우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그을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꺼트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비석 주위를 맴돌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노인의 웃음소리 같았다. 이제 이 벼루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제게 잠시 맡겨두신 마음이었으니까요. 진우는 흙을 파고 벼루 조각을 묻었다.
흙을 덮고 다독이자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언덕을 내려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그 옛날 과거 시험장에서 보았던 벼루 위의 핏빛 먹물처럼. 그러나 이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붉은 빛이었다.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검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마치 자유를 얻은 새처럼 혹은 승천하는 용처럼 먹빛의 서린 핏줄의 보답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한 맺힌 호는 위로받았고 남겨진 자는 그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롭게 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 붓을 잡는 모든 이들에게 묵향보다 진한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언덕 위, 이름 없는 비석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는 듯 그 빛은 맑고도 강렬했다.